연일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엔 중소 벤처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재경 전남 광주 향후회를 찾아 호남 민심 구회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경제 대통령을 앞세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요. 중소 벤처기업 투자 예산을 10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의 벤처 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기술 창업 기업 연 30만 개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대공황 시기의 루즈벨트처럼 그리고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구조로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구조 혁신을 담은 공약이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재명 후보답다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을 내세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대공황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루즈벨트 얘기하면서.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퍼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가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출발선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가 이제 탄생을 했죠. 네.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이 중소기업을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체가 대기업의 하나의 심장으로 대한민국이 뛰었다면 이제는 중소기업이 또 하나의 심장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두 개의 심장으로 뛰게 하겠다 하시면서 출범을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성과를 내서 2021년에 중소기업들이 역대 최고의 이제 수출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을 좀 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주사기, 그다음에 백신 개발 부분들, 그다음에 뭐 마스크 이런 부분들이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시대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어느 정도 견인을 했던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 좀 더 강력하게 성장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성장의 주체로서 같이 가자. 그런 부분에서 예산 투입과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차별화를 두는 행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부분은 정책은 뭐 여든 야든 상관없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당 후보가 뭐 그걸 낸다고 해서 꼭 비판할 건 아니고 중소기업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가 중소기업이고요. 그 종사자 근로자의 86%가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경제의 기업 구조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그 요즘에 경제의 핵심적인 산업인 소부장 있지 않습니까? 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다 중소기업 영역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 육성책을 발표하는 건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벤처기업은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첨단 산업 발전을 시켜나가는 촉매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20, 30년간 보면 성공한 벤처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친기업적 행보를 보인 것은 제가 볼 때는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인데 다만 이 친기업 행보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을 압박하는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입법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다소 유율배반적이고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여야 모두가 일단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주 4일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 그 지난번에도 주 4일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아이디어 차원이다 하고 회수를 했었는데 다시 이번에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이재명 후보 주 4일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께서도 말씀하신 건 이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유럽을 예를 들으셨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가 변화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노동을 통해서 계속 일을 통한 어떤 생산성의 문제보다는 전체적으로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이게 지금 주 4일제를 지금 당장 공약으로 내걸기에는 잘못하면 그냥 말로만 그칠 수 있으니 좀 더 살펴보고 나서 좀 이걸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에 이제 후보의 입장이시고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여기서 아쉬운 것들은 주 4일제 부분들에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노동인권이나 노동 환경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최근에 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 최저임금 폐지 언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주 52시간에 대한 것도 조정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영세 한계 기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국민들이나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주 120시간 노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기업 부분도 기업 부분대로 고민해야겠지만 노동자들의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저희 이재명 후보나 저희 캠프에서 민주당에서는 그걸 더 고민하고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주 4일제를 장기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네. 윤석열 후보는 이 주 52시간 제도를 주로만 볼 게 아니라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유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또 주 4일제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입장 이런 것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는 조금 궤가 다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지금 죄송합니다. 주 52시간 노동에 대한 부분들은 그 시간을 지금 이미 입법화된 것을 대폭 늘린다든가 법제화를 바꿔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의 강도가 세지는 시기가 있고 노동의 강도가 약해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탄력 근무의 시점을 늘리면 늘릴수록 기업들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주 4일제 근무는 지금 당장 한국 경제 전반에 큰 타격,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기업들 중에서도 중소기업은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노동시간 단축을 하는 것이 뭐 시대적 추세다 이 얘기를 하는데 뭐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노동 생산성에 비해서 노동 강도를 노동 비용을 지나치게 상승시키는 측면도 있고 또 노동시장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있을지가 검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갈 수밖에 없고요. 당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공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외부 인사 영입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는 김관영, 최이배 전 의원 영입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것이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을 영입한 것에 맞대응 전략일까?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보도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용호 전 의원께서 이제 이용호 의원이죠 지금 예. 국민의힘으로 가셨는데 원래는 이용호 의원까지 다 포함이 돼서 같이 저희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영입 부분을 논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호 의원께서 그 시간을 좀 못 기다리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김관영, 최이배 이 두 분 영입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께서는 고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들은 현재는 이 진보 진영 부분들, 민주 개혁 세력들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에 대해서 현재 한 12월 말까지는 우리 이 민주당의 지지층들을 열린민주당 통합 논의와 더불어서 폭넓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규합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영입이 되는 거지 뭐 이용호 의원과 뭐 대립각을 해서 이걸 상쇄시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동교동계에도 복당 의사를 타진을 했다. 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정배, 정동영, 정대철 전 의원까지 복당을 시킬지도 관심인데요. 뭐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민주개혁 세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저희 바구리를 담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뭐 그거를 내치거나 뭐 이렇게 밖으로 내몰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대선이란 자체가 워낙 치열하게 전개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저희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들을 규합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을 펼쳐가지 않을까 그러게 보이고요.
일단은 이 부분도 지금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또 저희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의견과 너무 괴리되면 안 되니까 그런 뜻들을 모아가고 있다. 예, 그렇게 좀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민주개혁 진영이 많이 분열돼 있다면서 이렇게 큰 확대해 나가고 있고 확장해 나가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중도 외연의 확장으로 보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김관영 의원은 원래 민주당 출신이었습니다. 민주당 출신이고 최입의 의원도 그렇고 두 분 다 전북 군산이 지역이고요. 국민의당에 있던 분들을 지금 영입하는 거거든요. 국민의당에 있던 말하자면 민주당 성향의 분들을 영입하는 것이고 동교동계 분들도 2016년도에 이분들이 친문재인계와의 불편함 때문에 탈당을 해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작년 4월에 복당을 신청했지만은 역시 친문재인계 사람들이 반대로 복당이 안 된 분들이에요. 건노갑이라든가 정대철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이분들인데 이분들도 역시 공통점으로 국민의당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계시다가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친문계열과의 불협화음으로 국민의당에 갔던 분들을 다시 앉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외연 확장이라는 것보다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첫 번째 단계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이 결속력을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중도 외연 확장으로 나서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 김 전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양쪽 모두한테 연락을 받은 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쪽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이게 중도 확장에 대한 이게 의견이 맞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기는 있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접촉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네. 다 호남 기반의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다 이제 정치적 활동을 중단하셨든지 아니면 현역이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역 민심으로부터 괴리돼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양쪽으로부터 다 제안을 받았다 하더라도 역시 무게중심은 제가 볼 때 민주당 쪽으로 쏠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말하자면 반 이재명계 인사들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게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나 혹은 대통령이 되고 나면 통합민주정권, 통합적인 민주정권을 만들기 위한 인재풀을 확장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대선 과정뿐만 아니라 당연히 접촉을 하고 의사타진을 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본격적인 호남 지역 표심 다지기행에 들어갔는데요. 민주당 출신 이용호 의원을 영입을 해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어제는 윤 후보가 재경 광주 전남 향후회를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제게 호남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또 가장 먼저 간 곳이 호남입니다. 재헌절 광주 방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5.18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피로 지킨 한거입니다. 호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공로를 했고 역사 고비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는 길을 밝히는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를 않도록 할 것입니다. 네, 호남 홀대론이 절대 나오지 않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 이 호남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드려야겠죠. 왜냐하면 그 경선 과정뿐만 아니라 현재 호남의 5.18 정서를 개사과 한 방으로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복구를 하려면 상당 시간 공을 들여야 되는데 좀 저기 보면서 아쉬운 부분들은 5.18 정신에 대해서 5.18의 민주정신을 얘기하면서 꼭 저렇게 보면서 읽어야 되는지 그 정도는 그냥 생각난 대로 좀 하셔야 되는데 혹시나 또 실수할까 봐 막 이렇게 그 써가신 거를 읽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호남을 정말 그 5.18에 대한 인식 구조가 바뀌지 않은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호남 홀대론에 대해서 뭐 호남에 대해서 홀대하지 않겠다. 당연히 홀대하면 안 되죠. 당연한 얘기죠. 그동안 호남 홀대를 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되고 일단 열심히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호 의원도 이제 전북 출신, 그 남원 의원도 이제 영입을 하셨지만
일단 제가 봐서는 호남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공을 계속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윤석열 후보 이번 주말에도 호남 방문을 검토 중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남의 이 민심이 윤석열 후보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공을 들이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보면서 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중하게 한다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그 호남 지역 향후에 초청을 받은 게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상징적인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사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그간에 꾸준히 호남 접근 전략이랄까요?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총선 직후부터는 호남 중시 전략의 당의 이 대표적인 전략으로 내세우고 움직였거든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세 가지를 내세웠는데 첫 번째가 호남 중시였고 두 번째가 약자와의 동행이었고 세 번째가 정쟁이 아니라 정책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호남 중시 전략을 쭉 해왔는데 물론 처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지지가 높아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호남 향후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초청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씩 마음을 호남에 계신 국민들께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징표로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호남에서의 득표도 있지만 전국을 아우르겠다는 노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네. 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호남 28개 지역 중에서 후보를 12군데밖에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16개 지역을 후보를 못 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지만 전국 정당으로서는 큰 흠결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보완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노력은 중단 없이 계속 가속화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호남 중시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이 노재승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5.18 관련 발언도 그렇고 이런 쭉 논란들이 있지만 여전히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청에서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굉장히 고심스러울 거예요. 제가 이제 볼 때는 요즘에 젊은 층들이 예를 들면 자신의 생각을 SNS에다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게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삶의 흔적이고 역사인데 그거를 이제 너무 감각적인 언어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미국의 첨단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의 SNS 계정을 열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사고방식, 살아온 이력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직원 채용의 중요한 자료로 쓴대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지금 젊은이들도 좀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당이나 후보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멀지 않은 시기에 당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대해서 선대위 지도부는 자진 사퇴 권고를 했는데 거부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당의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 당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네. 당내에서도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렵게 배치를 한 사람을 이렇게 내치는 게 맞느냐라는 분도 있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내가 자연인일 때 한 말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말은 다르다거나 자연인일 때 한 말이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조심하겠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국민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일 때 했던 말도 결국 자기가 한 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재를 등용할 때 연령과 상관없이 형평성의 논란이 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야 될 상황보다는 저는 당의 지도부가 적정한 시기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노재승 위원장의 논란이 첫 몇몇 발언에 더불어서 그 전에 SNS 발언들이 계속 네, 나오면서 더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노재승 씨를 보고 있으면 이거를 저희 정치권에서 이렇게 귀중한 대선 시간에 저런 논박으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개탄스럽고요. 네. 이 노재승 씨 한 2가지나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자면 하나는 우려스러운 거는 윤석열 후보 측이 노재승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을 그대로 걔를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첫 번째 정규직 철폐 부분들, 그다음에 5.18에 대한 폭동 규정들,
그게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 위원장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검정고시 부분에 자랑할 게 아니다. 가난이 자랑할 게 아니다. 네. 또 가난하게 태어난 것들 부분에 대해서 가난과 부자를 갈라치게 하고요.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재난지원금 받는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더 심각한 거는 역사의 인식의 문제인데 김구 선생님을 국밥이 늦게 나와서 누군가를 살인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국민 정서와 국민과 공감 소통을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지금 선대위와 야당의 입장에서 너무나 창피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며칠씩 만지작거리고 있는 자체는 첫 번째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이 노재승 같은 분들의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인지 그 층이 혹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인지 두 번째는 말씀한 대로 이 인식 자체를 분해버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기반 자체가 흔들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이 노재승 위원장에 대한 고치는 단박에 하시는 것들이 국민의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사실 여야 모두 현재 인재 영입이 인재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이 네. 조금씩 반복되면서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될 텐데요. 없으면 뭐 좋겠지만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좀 사안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이제 좀 뭐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아픔까지 끌어내서 이 사회가 조동현 위원장을 얘기하는 전 위원장을 얘기하지만 한 여성의 그런 아픔과 것까지 끌어내게끔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그 비정함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좀 차지하고요. 하지만 인재 영입 과정에서 검증 절차에 대한 정비는 좀 강화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 당에서 좀 신중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조만간에 이낙연 전 대표가 같이 함께 하시지 않겠나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같이 하시죠. 같이 하실 건데 지금 이낙연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되게 이거를 이제 관심 깊게 보실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오셔가지고 같이 해주면 얼마나 그림이 좋겠냐.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는 제가 알기로 제가 지금 소통하는 정보상은 이낙연 대표가 지금 그 경선 이후에 계속해서 전국을 돌면서 그동안 본인을 지지했던 지지층들과 계속 소규모 모임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그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저희 이재명 후보를 좀 도와달라. 이제는 나에 대한 애정을 이재명 후보에게 주는 게 이제는 본인들의 책임이고 숙제고 나의 바람이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물밑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시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좀 해가 바뀌면 이제 이 적절한 시점에 등판하실 거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등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지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 이낙연계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한다 이런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호남 중시나 그다음에 중도 외연 확장 전략의 일환이고요. 최근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을 잡고 난 뒤에는 여야를 아우르는 능력 있는 인재를 모아서 통합민주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회가 180석으로 진보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연 확장에 나서지 않으면 정권을 잡더라도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낙연 전 대표의 완전한 등판은 저는 당분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경선 과정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 후보 원톱의 실행기구로 재조직화되었기 때문에 경쟁하던 후보들이 나서서 공식적인 역할을 맡아서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면서 이게 여러 중요 지도자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협력하는 공생 모델로 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협력을 개인의 선의에 기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역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식의 완전한 등판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이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또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어제 가장 뜨거웠던 발언이 김종인 위원장의 100조 지원 발언, 그렇죠. 50조 원에서 2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여야 모두 막론하고 선거를 앞두니까 돈 풀기를 한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오고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뭐 이제 이 재원 자체를 저렇게 이제 던지면 이게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돼야 될 문제인데요. 아까도 이제 좀 끄집어내서 아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문화인들 만나서 말하는 게 돈을 많이 풀어야 된다 얘기를 하시듯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50조, 100조, 50 받고 50조 받고 50조 더 이런 식의 어떤 포주기식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50조든 100조든 간에 저희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살리기 위한 돈이라면 이걸 국회에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자. 긴급하게 지금 해보자. 이거를 당선이 되면 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저희한테 뭐 표를 주면 100조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 지금 당장 논의 구조를 열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너무 힘드니까 만나서 50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100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자. 네. 그게 이제 송영길 대표께서도 당 대표시잖아요. 집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로서 상임선대위원장끼리 김종인 상임선대위원님 만나고 그다음 원내대표 둘이 만나서 그러면 넷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그러면 100조를 논의할 수 있으면 하자고 하는데 던져놓고 아직은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50조든 100조든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실행을 하려면 국회에서 해야 되고 그 여야가 서로 간에 반대 없이 이견 없이 신속하게 하는 것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보다는 좀 더 실행력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발언, 민주당은 진심이라면 환영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런 얘기 윤석열 후보나 김기현 원내대표와도 소통을 다 하고 하는 말일까요? 저는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핵심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그분들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게 100조 예산을 드리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채를 발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구조조정을 하겠다. 607조 7천억의 예산 구조조정을 10에서 15%만 해도 재원은 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미 편성된 예산을 재조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내용, 규모, 예산을 좀 적절하게 따지는 게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야 협의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고 607조 7천억 예산을 통과시킨 지 며칠 안 됐는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섣부르긴 한데 어쨌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장만큼은 여든 야든 의향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원내에서 대화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나온 다자 대결 조사인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그야말로 초박빙입니다. 이 오차 범위 내 초박빙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번 결과가 지난 금토일 이 울산 합의가 있고 난 후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그런 합의가 있고 난 후에 나온 지지율이어서 어떻게 나올까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 지지율, 이 접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좀 이 갤럽 조사의 수치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요. 전체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하락세를 좀 막았다. 윤석열 후보 쪽이 쭉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졌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좀 막아진 것 같고 저희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나름대로
차근차근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 대선 지지율이라는 게 한 번에 확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나 지역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들이 지금 조금씩 안정권에서 박스권 탈출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저게 이제 동률이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이 박빙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12월 말이 넘어가야만 한 새해가 오고 전체적으로 각 당에서의 지지층들이 제대로 결집이 된 뒤에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부터 좀 어느 정도 그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윤석열 후보 측은 하락세를 멈췄고 저희는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지지율을 보면 20대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네. 이 지지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20대에서 22.3, 윤석열 후보가 20%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원래는 이제 그 20대 남성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에 비해서 2배, 그다음에 20대 여성에서 그 국민의힘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2배라는 상반된 흐름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20대에서 격차가 좁혀진 것은 20대 남성의 표심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건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안정되고 있는 것 혹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 여러 가지 난제를 극복하고 지지층 결집을 이루고 난 뒤에 중도층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이 선대위 발족을 할 때 비판, 분열에 의한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봉합되고 난 뒤에 약간 또 보합으로 상승되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이 안정되는 분위기로 가거든요.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되고 중도층 다툼이 본격화되면서부터는 이게 이제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데, 특히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할수록 제가 지지율은 초박빙으로 갈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정치권 이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